최근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이제 우리 대표팀에서도 손흥민의 움직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일단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손흥민 선수가 이제는 너무 측면 지역에서보다 약간 중앙 지역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왼쪽과 오른쪽을 가리지 않고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갔을 때 더 손흥민의 파괴력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표팀에서도 벤투 감독이 지난해 9월 정도까지는 손흥민 선수를 왼쪽 측면 공격수로 썼었는데, 점점 더 월드컵이 다가오면서부터는 손흥민 선수를 투톱으로 배치하면서 황희찬을 왼쪽에 배치하는 4-4-2 전형을 활용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 투톱 자리에 배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클린스만 감독도 3월 A매치에서 조규성의 옆자리 혹은 오연규의 옆자리에 손흥민 선수를 약간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활용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A매치에서도 이러한 전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조규성 선수 옆에서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왼쪽 측면 공격수 자리에 황희찬, 오른쪽에 이재성 선수가 배치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4-4-2 전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재밌는 건 토트넘에서보다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뛸 수 있는 조금 더 좋은 환경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국가대표팀에 확실한 9번 스트라이커 조규성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완전한 원톱이 아니라 약간 세컨드 스트라이커처럼 뛸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최근에 토트넘에서는 원톱으로 나오는 경기도 있었는데, 사실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오게 되면 약간 플레이하는데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수를 등지고 버텨주거나 포스트 플레이를 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최전방 원톱 자리에서는 약간 플레이가 100% 발휘가 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여기서 9번 공격수가 손흥민 선수 옆자리에 있다면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100% 발휘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거냐면 최근에 우리 대표팀의 경기를 보면 앞선에서 조규성 선수가 상대 수비수랑 먼저 싸워줘요. 그러면 손흥민 선수는 직접적으로 상대 수비수와 경합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밑에서 조규성 선수가 만들어주는 공간으로 침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여기서 조규성 선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움직여주고 공간을 찾아 뛰어들어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규성 선수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면 상대의 수비 라인이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손흥민 선수가 상대의 수비 라인과 상대의 미드필더 라인 요 사이 공간에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대표팀이 조규성 선수의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해서 볼을 전개할 때 클린스만 감독 체제에서 조금 더 달라진 점은 벤투 감독 때보다 조금 더 직선적으로 후방에서 만들어 나오는 플레이보다 롱 패스를 통해서 최전방으로 뿌려주는 패스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월 A매치에서는 벤투 감독 시절보다 조금 더 공격의 스피드가 빨라졌다고 느껴졌던 게 조금 더 직선적이고 빠르게 전방으로 보내주는 패스가 많아졌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롱패스가 다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게 한번 통하기만 한다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우리가 수비라인에서 볼을 잡고 있을 때 만들어 나가지 않고 전방으로 한 번에 조규성에게 패스를 합니다. 그러면 조규성 선수가 최근에 미트윌란에서 보여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유럽의 선수와 싸울 때도 조규성 선수가 충분히 제공권이나 버티는 힘이 더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앞선에서 조규성 선수가 볼을 받아줘요. 그리고 밑에서 손흥민뿐만 아니라 황희찬, 이재성 같은 선수들에게 조규성 선수가 볼을 떨어뜨려주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후방에서 수차례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나와서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는 것보다 단 한 번에 조규성에게 패스를 보내주고 여기서 조규성이 볼을 떨어뜨려주면 공격적으로 전달되는 패스가 정말 간결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패스의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가 단 한 번의 패스만으로 공격 지역에서 볼을 받아서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찬스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장면들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이 3월 A매치 콜롬비아전인데, 콜롬비아가 스로인한 공을 우리가 볼을 받아서 앞쪽에 있는 조규성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조규성 선수가 볼을 받는 순간 뒤쪽에 손흥민, 황인범,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2선 라인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때 조규성 선수가 상대 수비와 먼저 싸워주면서 볼을 앞쪽에 있는 선수에게 떨어뜨려 줍니다. 특히나 바로 뒤에 있었던 황인범 선수에게 떨어뜨려 주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상대 선수가 조규성 선수랑 싸우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상대 수비가 약간 조규성에게 끌려나갈 때 그 공간으로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요, 조규성이 황인범에게 볼을 떨어뜨려주고 이때 손흥민 선수는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황인범 선수는 조규성 선수가 떨어뜨려준 볼을 받아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찔러주죠. 이 장면이 조규성의 포스트 플레이와 손흥민의 공간 침투를 완벽하게 활용했던 장면 중에 하나였거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최후방에서 김민재 선수가 볼을 받고 있는데 상대 선수들이 전방 압박을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벤투 감독 시절에는 패스를 여기서 주고받으면서 탈압박을 했을 텐데 이날 경기에서는 김민재 선수가 앞쪽으로 그냥 롱패스를 뿌려줍니다. 그리고 최전방에는 조규성 선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조규성 선수가 볼을 받을 때 움직임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는 조규성 선수의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고 있고요. 이때 황인범 선수는 약간 올라와주면서 조규성 선수가 후방에서 올라오는 롱패스를 받을 때 떨어뜨려주는 볼을 황인범 선수가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황인범 선수가 조규성 선수가 떨어뜨려주는 볼을 받아서 뛰어 올라가는 손흥민 선수에게 한 번의 패스를 뿌려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아까 봤던 장면과 거의 유사한 형태죠.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뛰어 들어갈 때 황인범 선수의 패스가 완벽하게 들어가면서 손흥민 선수가 공간 침투를 완벽하게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 장면에서 롱패스를 받아주는 선수가 조규성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였다면 이렇게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 옆에 조규성 선수가 있다는 게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훨씬 더 잘 활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이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중앙 미드필더에게 패스를 전개해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드에서 패스를 받는 순간 앞쪽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패스를 받는 순간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오는데 그 순간 손흥민 선수가 아주 센스 있는 터치로 상대 수비를 속이고 앞으로 뛰어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볼을 가지고 돌파를 시도할 때 조규성 선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조규성 선수가 계속 전방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뒷걸음질 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드리블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게 조규성 선수의 역할이고, 그래서 토트넘에서보다 우리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뛰는 것이 조금 더 수월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바로 조규성 선수의 저런 움직임 때문이고요. 이 장면도 보시면 손흥민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에서 올라오는 볼을 받을 때 조규성이 앞쪽에서 계속 뛰어 들어가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뒷걸음질 치면서 손흥민 선수를 순간적으로 압박을 하지 못해요. 그리고 당연히 앞쪽에서 조규성이 뛰어 들어가다 보니까 상대 수비수들이 뒷걸음질 치다 보면 손흥민 선수가 여유롭게 드리블 돌파를 하면서 슈팅까지 이어갈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조규성 선수의 존재가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에 매우 큰 강점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렇게 4-4-2 전형을 만들면 늘 발생하는 문제가 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숫자적으로 중원 싸움을 하기에 약간 부족한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중원 싸움에 강점이 있는 선수도 아니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중원으로 내려와서 중원 싸움을 하다 보면 공격 지역에서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당연히 소모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손흥민이 중앙 지역에서 뛴다고 해서 내려와서 중원 싸움에 가담을 하는 것보단 위쪽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낫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중원 지역에서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너무 넓어질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단점을 좀 커버하려면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었던 좌우 측면 공격수들이 중앙 지역으로 모여들면서 중원 싸움을 도와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플레이를 정말 잘해주는 선수가 바로 이재성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배치했을 때 이재성 선수가 중앙과 측면을 오가면서 중원 싸움을 도와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아무래도 우리가 롱패스를 자주 뿌려주기 때문에 후방에서 전방으로 롱패스가 넘어가면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의 거리가 약간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간격이 멀어지면 가뜩이나 미드필더 숫자가 부족한데 간격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앙 미드필더들이 커버해야 되는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비 라인에서 전방으로 롱패스를 뿌려줬을 때도 롱패스를 뿌려준 이후에 수비 라인이 빠르게 올라와 주면서 간격을 좁혀주고 미드필더 라인과 수비 라인 그리고 공격 라인이 촘촘하게 밀집하면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커버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줄여줘야 된다. 이게 이번 9월 A매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요. 만약 이렇게 우리가 간격 유지가 잘 되면서 중원 싸움에 대한 밸런스 문제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면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두는 4-4-2 전형이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도 극대화시킬 수 있으면서 우리 대표팀의 메인 전술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아시안컵을 준비할 때 우리 팀의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또 때마침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이번 시즌에 너무 좋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활용법을 클린스만 감독이 잘 구상해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